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찾는 우리 국경사, 조선 초기부터 대한제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 배우는 조선의 북계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고려 말에 요동정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천리장성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이제 수복을 했다가 이 조선 세종 때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지금의 한반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한반도의 국경이 확정되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진족이죠. 여진족을 몰아낸 뒤에 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해서 지금의 이제 국경이 확정됐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기록들이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 성종실록을 보면요. 양성지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고황제는, 여기서 이제 고황제는 명태조를 말합니다. 주원장을 말하는 거고요. 만리를 밝게 보시어 요동의 동쪽 180리에 연산파절로 경계를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나라와 조선의 경계가 연산파절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동팔참의 땅이 넓고 비옥하여 목축과 수렵의 편리함을 어찌 몰랐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연산파절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팔참이 있고 이 지역이 넓고 비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요동이죠. 요동 지역에 어떤 그런 상간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과연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겠냐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당시만 해도요. 이렇게 땅이 넓고 비옥하다, 목축과 수렵에 편리하다라고 해서 이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산파절이 어디냐? 지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연산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은 분명하게 연산관이라고 돼 있고 이 압록강보다 훨씬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이 압록강이 원래 대총강이었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도에 보시면은 압록강의 지류 중에 하나가 대총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총강을 또 압록강이라고도 부르기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이 지금 우리는 본류만을 놓고 압록강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러 강들을 때에 따라서 압록강으로 불렀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 또 수계라고 하죠. 이 압록강이 이 하나의 그런 본줄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류들을 합쳐서 압록강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 위쪽에 연산관을 경계로 해서 동팔참, 동쪽에 팔참이라고 돼 있으니까요. 동쪽 지역이 바로 비옥하고 수렵, 목축에 유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원래는 고려시대 때는 천령 이북까지가 고려 땅이었는데 이 명태조와 이 국경 문제를 논할 때 이 천령까지로 이제 경계를 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천령보다도 조금 밑에가 바로 연산관입니다. 그래서 약간 또 후퇴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지도가 최근에 이제 발견된 지도인데요.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색 쳐져 있는 오른쪽을 보시면은 고려국 관동괴라고 돼 있습니다. 이때는 이 고려가요. 실제로 이 지도가 제작된 것은 19세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고려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아마도 조선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려든 조선이든 이 태자라고 하는 강을 경계로 해서 이 동쪽이 고려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태자는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을 흐르고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요동에 크게 세 개의 강이 있는데 하나는 요양 쪽으로 흐르고 있는 태자가 있고요.
심양 쪽으로 흐르고 있는 훈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요화라고 돼 있고, 요화가 이제 동요화와 서요화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래서 합쳐져서 바다로 들어간다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홍강의 끝이 이제 사르온 전투라고 들어보셨을 건데, 이 사르온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고, 또 이곳이 바로 살수가 아니냐, 살수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학계에서는 청천강이 살수다라고 하는데, 이 사르온이 전투가 벌어졌던 이 지역이 살수가 아닌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태자를 경계로 해서 동쪽이 고려 또는 조선의 땅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지도, 금방 보여드린 이 지도가요. 보시면 원래는 태자는 이게 동서로 돼 있죠. 동서로 돼 있는데 이 지도에서는 마치 이렇게 남북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요거랑 똑같은 지도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국 하와이대에서 이 배우고 있는 교재 중에 동아시아 지도에서 조선시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마치 아까 보여드린 지도처럼 이 동남쪽이죠, 사실은. 서북에서 동남으로 어떤 것을 경계로 해서 이 고려와, 아니 조선과 명나라가 경계를 접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하와이대에서 채택한 이런 조선의 국경 이 지도는 아마도 이 지도를 근거로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지도를요, 미국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이 하와이대에서 나타낸 이 지도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당빌의 지도인데요. 이 당빌의 지도를 그대로 본따 가지고 만든 게 이 디왈드라고 한 사람이 만든 조선왕국 전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디왈드가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봉황성 동쪽에 조선국 서쪽에 국경이 있다. 자, 이 봉황성을 경계로 해서 조선국과 명나라가 서로 경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주는 이 청나라죠.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과 싸워서 이를 정복했다. 그때 장책과 조선의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를 두기로 정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오랜 기간에 사실은 걸쳐서 벌어진 사실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을 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봉황성 동쪽에 조선국 서쪽에 국경이 있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봉황성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이제 그 18세기에 연나라 이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청나라를 들어갈 때 사신이 이렇게 지나갔던 이 길목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봉황성이 여긴데요. 옆에 이제 봉황산이라고 돼 있고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압록강이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경계가 표시가 돼 있고 봉황성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황선을 경계로 해서 조선의 국경이 오른쪽 동쪽에 있었다라는 것인데, 연산관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주는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이제 청나라는 사실은 만주족이고 여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팔참 지역에 살고 있던 조선인뿐만이 아니고 여진도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청나라를 세우고, 금나라죠, 처음에는 청나라를 나중에 세우게 되는 과정에서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과 싸워서 이를 정복했다라는 것을 보면은 이 여진이 이쪽 지역을 많이 차지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때 장책과 조선의 국경 사이에 무인지대를 두기로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청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쪽 동북 지역은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성지와 같은 곳이고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청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국경에 자신들의 수도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해갔습니다.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이쪽 지역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봉금 정책이라고 해서 청나라 사람도 조선 사람도 들어올 수 없게 무인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8세기 전반에 그려진 지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책문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은 조선, 이 서쪽은 사실은 이제 그 청나라의 엉토 같지만 실제로는 봉황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접경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컬러로 표시를 하면은 책문이 있고 압록강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봉황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의 어떤 영토 의식으로는요,
이 적어도 봉황성까지는 조선의 영토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문이 나중에 이제 세워지긴 하지만은 이 봉황성까지는 조선의 영토 의식이 있던 것이고, 동북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만주 상황을 연구했던 러시아인입니다. 멜리오프라는 사람이 그린 지도에 보면은 이쪽 지역이 이제 봉금 지역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지만 실제로는 청나라의 영토 밖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봉금 지역까지도 사실은 조선은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 또는 실효적인 어떤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 경계를 이제 유조변이라고 해서 이 버들유자죠. 버들나무 유자기 때문에 이 버들나무 울타리를 이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유조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보다 위쪽까지가 사실은 이 조선의 영토였고, 이 지역을 이제 청나라가 봉금 지역으로 하면서 사실은 조금 모호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모호해지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이 간도를 얘기를 할 때요. 간도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알기로는 섬과 섬 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과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와 이 사이를 사실은 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근현대에 세워진 그런 개념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간도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이 간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간도 지역이 아마도 이 봉금 지역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빌의 지도를 보면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18년에 이 프랑스 사람이죠. 당빌이라는 사람이 청나라의 어떤 위탁을 받아가지고 이 조선의 동북 지역, 그러니까 청나라의 경계에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왕국 전도인데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 자, 여기가 의주고요. 이거 다 찾은 겁니다. 압록강이 있고요. 압록강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뒤쪽에 이제 백두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빗금친 이쪽 지역이 청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와 조선의 경계에서 지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애하라고 하는 게 있죠.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애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애하의 끝쪽 상류 지역까지가 조선의 영토였다. 그리고 청나라 쪽에는 사실 여기 요양이 있고요. 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이렇게 그어보면은 이 애하 상류를 거쳐서 태자하 이쪽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가 이제 압록강이고요. 자, 그래서 이걸 다시 구글 지도로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애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자가 있기 때문에 이 중간 경계가 바로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였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하와 태자하. 그래서 원래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건 이제 태자를 경계로 해서 이 조선이 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밀려나게 된 겁니다. 청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자,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던 그런 지도입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압록강이 위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태자하의 끝에 이제 그 조선과 청나라의 경계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지도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조선의 영토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이쪽에 이제 두만강이 있고요. 중국 동북부 지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일본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북이든 동북이든 이런 국경사가 어떻게 변천을 해야 하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고려 때부터 보겠습니다. 1258년에 조희와 탁청이라는 사람이 이 천령 이북의 땅을 원나라에 이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에 이제 투항을 한 것이죠. 이 당시는 이제 어떤 대몽 항쟁기의 마지막 끝 이제 말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몽고 쪽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항복을 하면서 천령 이북의 땅이 원나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나라에서는 자신들의 땅이다 하면서 쌍성 총관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269년에는 이 채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서해도 육성을 들어서 또 마찬가지로 몽고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서경 지역인데요, 이쪽 지역이. 그래서 원나라에서 동령부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를 설치를 한 거죠. 쌍성총관부와 동령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356년에 공민왕이 이제 수복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유인후
공보부 등을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수복을 하고요. 13년 후에 이인임과 이성계 등을 보내가지고 동령부를 탈환을 하고 요양을 공략을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요. 동령부를 지금 우리가 배우기로는요, 이 평안도나 지금의 평안도죠. 이쪽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을 공략했다는 것은 뭐냐, 동령부와 요양이 굉장히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런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령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1388년에 이제 천령이 문제가 벌어지면서 고려 우왕이 천령 이북부터 공엄진까지가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국서를 명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명이 이제 들어선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명에서 천령의 설치를 또 일방적으로 계속 강행을 하려고 하니까 요동 정벌을 이제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명에서 이제 연산파절을 경계로 해서 조선과 명의 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연산관에서 압록강, 지금의 압록강이죠. 이 연산관에서 지금의 압록강 사이가 동팔참 지대였는데요. 이 공안지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조선은 조선의 강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 행정구역상으로 평안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공안지대에는요, 원래 여진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청나라를 세우면서부터 사실은 조선 영토를 조금 더 잠식을 하면서 이 봉금 정책을 펴게 되고 책문이라는 걸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 근대죠. 1712년에 조선과 청이 국경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백산정계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때 결론이 뭐냐? 동이 토문 서이 압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문이 도대체 뭐냐를 놓고 우리는 토문이다라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은 그게 아니라 지금의 두만강이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토문이나 압록이나 이것들은 다 수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토문이고 압록이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 토문강을 또 해랑강이죠. 이 두만강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이 해랑강이 토문강이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서로 이제 뭐 팽팽하게 대립을 하다가요. 1887년에 조선이 이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문이 두만이라는 청나라의 주장을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909년에 이제 그 전에 1905년에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조선의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이제 박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청나라와 이제 간도 문제를 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간도를 양보하는 대신에 만주 지역의 철도나 광산이나 여러 이권을 담은 동삼성 유관이라는 것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간도 지역을 청나라에 주면서 그 지역의 이권을 자신들이 가져오는, 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딜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이 간도 지역이 청나라에 이제 귀속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 이제 제가 평안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당빌의 지도를 보면요, 이 압록강 위쪽에 여기 써 있죠. 핑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평안도다. 그러니까 압록강 북쪽까지도 평안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요, 이 문종 1년에 하이지가 상언한 내용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평안도에는 적의 성식으로 말미암아 무죄가 있는 자를 뽑아서 수령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만 적을 방어하는 것만을 일삼고 도리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분수밖의 일로 여겨서, 이 내용이 뭐냐면 당시에 이제 평안도는 이 명나라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관이 아니고 무관들을 주로 수령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정치죠. 지역 정치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됩니다. 문관을 보내야 됩니다라고 지금 상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평안도의 경계가 중국과 있다. 동팔참 땅에 백성이 퍼져 살므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팔참 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간을 경계로 해서 이 압록강까지 이 땅인데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간도라고 불리는 이 땅인데 이 지역이 평안도였고 여기까지도 평안도였고 이 지역에 조선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899년에 만든 대한전도를 보면요. 자, 보시면은 이 조선의 경계가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이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록강이 조선의 경계였다라고 표시를 갑자기 바꾸게 되죠. 자, 그런데 이 평안도가 원래 여기까지 평안도였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도가 없어지고 평북과 평남으로 나뉩니다. 자, 이것은 1896년이죠. 3년 전입니다. 이 지도가 만들어지기 3년 전에 13도제를 실시하면서 평안도가 평안남도와 북도가 되는 과정에서 이 위쪽 지역까지 있었던 평안도가 이 압록강 이 동으로 다 줄어들면서 이 평북과 평남으로 이제 거꾸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1899년에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이전의 그런 지도와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간도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또 이 압록강 두만강보다 위쪽에 고려와 조선의 영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반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대동여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는 분명하게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조선 영토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 대동여지도가 나온 게 1861년인데 이 13도제가 나오기 전인데 이때 벌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라고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데요. 이것은 유재춘 선생의 어떤 논문에 이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자, 이 논문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북방의 군사적 경계선을 주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하는 천연적인 장애물에 의지하여 확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역 이내를 우리의 강역으로 여기도 하였지만 이는 현대의 국경선과는 의미가 다르다. 즉 양강,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이 우리 강토라고 하여 그 이북 지역이 이웃국인 중국의 영토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국경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철책, 선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대로 갈수록 존이라고 하는 어떤 면적, 어떤 그 지역을 전체가 이제 국경의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런 선적인 그런 국경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지역 전체가 사실은 이 조선의 영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동여지도는 마치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 선적인 국경을 경계로 하는 이런 개념을 지금 그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까지도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가 조금 지금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독도나 울릉도가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시에 조선말까지도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 대마도도 그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김정우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만든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일본에서 이게 공개가 되고 일본에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왜곡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논출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경사를 공부해 나가는 이제 학생들에게 꼭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확실히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압록이라는 말이라든가 폐수 또 뭐 요하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고대에는 그래서 고유 명사가 아니다. 어떤 한 특정한 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강을 놓고도 우리는 압록이라고 부르고, 뭐 예를 들면 요나라 거란 사람들은 요하라고 부르고 요수라고 부르고 하는 것처럼 이게 다르게 부르는 것인데 그 어떤 지명이나 그런 것들은 사람이 이제 이동함에 따라서 지명도 변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국경의 개념이 선이 아니고 존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럼 압록강과 두만강이 왜 지금 우리의 어떤 국경처럼, 국경이 돼버린 거죠 사실은, 국경처럼 인식이 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이인철 선생님이, 유재춘 선생님이 썼지만은 이 내용에 나와 있지만은 경계라는 게 사실은 고대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영토의 개념에서의 첫 번째 그 상한선이죠. 서계라고 하는 뭐 동북계라고 하는 그런 계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사적 경계선이 또 하나 있었다. 그래서 이 군사적 경계선은 주로 산이나 강을 이제 놓고 뭐 천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성이 있으면은 성 밖에 이제 해자라고 해서 이제 장애물을 만들잖아요. 일부러 이제 쉽게 물을 이제 가둬놓고 마치 강처럼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늘 강 이제 남쪽에 이제 성을 놓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강이나 산이라고 하는 그런 뭐 성의 개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군사적 경계선이 있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계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지도를 볼 때 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 세계 할 때의 계자인데, 그래서 이 고려계라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영토 인식 속에는 이 계라는 게 있고, 그 계와 계 사이가 바로 경계다라는 것이고, 그 경계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 선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 끝으로 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뭐 이쪽 지역, 이 요동과 요서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고구려 대진국까지 우리의 역사의 주무대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 땅을 이 땅에서 물러나서 거의 반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어떤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국경사에서도 이 북방의 역사를 더 이게 확실히 알아야 된다, 더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국경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저도 사실은 이쪽 내용을 역사지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기 때문에 이 자료도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려운데, 대부분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에서 밝힌 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쉽게 정리를 한 것이고, 아직도 사실은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폐수 같은 경우도 어디가 폐수였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역사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굉장히 많고, 또 고대사 같은 경우에는 대일항쟁기나 아니면 조선 후기나 그리고 또 강복 후에도 어떤 시기임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립이 되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발판을 하나 놓고 나면 그 위에 계속 이 탑을 쌓아가는 형국으로 여태까지 어떤 역사지리가 연구가 됐기 때문에 요 새로운 어떤 제대로 된 걸 찾기는 굉장히 사실은 좀 기존 것들을 이렇게 허물어뜨리는 새로운 결정적인 그런 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만큼 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그 옷을, 이 단추를 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미개척 분야 같은 곳이 바로 역사지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국경사라는 것이 마지막 그 말이 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고대의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국경의 개념으로 고대사 역사지리를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방사에서 사실은 지금 학계에서는 북방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각 때문에 이 북계에서 특히나 굉장히 축소되고 왜곡되어 온 그런 역사지리를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북방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고대의 지리와 어떤 그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 우리 역사를 되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